평양 외무성에 초비상령이 선포되었습니다. 김정은의 비자금을 세탁하던 외교부 장관이 멕시코 출장 중 행방불명되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수조 원대 비자금 내역이 숨겨진 낡은 약병이 있었습니다. 무장 요원들의 삼엄한 감시를 뚫고 선택한 최후의 탈출구는 어디였을까요? 권력의 정점을 찍은 그가 왜 한국 작은 동네 약국에서 숨이 넘어가도록 울어야만 했을까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북한의 진실을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지금도 그날 밤 꿈을 꿉니다. 멕시코시티의 허름한 호텔방. 창밖으로는 낯선 나라의 네온 사인이 번쩍이고 저는 침대 위에 쓰러져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있었습니다. 주머니 안에는 작은 약병 하나. 딸아이가 마지막으로 삼킨 약이 담겼던 바로 그 병. 뚜껑 안쪽에는 수천만 달러짜리 비밀이 숨겨져 있었고 그 비밀이 들통나는 순간 저는 물론이고 아내와 아들까지 우리 가족 모두가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보위부 감시원 조현수는 복도 건너편 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벽 하나 사이를 두고요. 그 얇디 얇은 벽 하나가 삶과 죽음을 갈라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소리조차 죽인 채 눈을 멀거니 뜨고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심장 박동 소리가 귓속에서 쿵쿵 울렸습니다.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저는 지난 몇 년의 시간을 처음부터 떠올렸습니다. 제가 도대체 어쩌다 이런 처지가 되었을까요? 저는 강태준이라고 합니다. 평양 외무성에서 일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한에서 외무성이라 하면 내로라 하는 자리입니다. 어디 가서 명함 한 장 내밀면 사람들이 먼저 고개를 숙이고 당에서도 신임받는 간부 대접을 받습니다. 저는 평양 대동강 근처 아파트에서 아내 지수, 딸 다인, 아들 민호와 함께 살았습니다. 북한에서 그 정도 아파트면 꽤 잘 사는 축에 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오래전 서울에서 변변한 집 한 채 가지면 이웃들이 부러워했던 것처럼 저희 가족도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배급도 남들보다 조금은 나았고 아이들 학교도 괜찮은 곳에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그 체제를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당이 시키는 대로, 당이 가르쳐주는 대로 사는 것이 옳은 삶이라고 믿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말들이었으니까요. 제 딸 다인이는 그림 그리기를 참 좋아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가방도 채 벗지 않고 크레파스부터 꺼내드는 아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좋아하는 건 강을 그리는 것이었는데 대동강을 늘 초록색으로 그렸습니다. 제가 왜 초록이냐고 물으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강이 제일 예쁜 초록색이잖아요. 저는 그 말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작은 손으로 크레파스를 꼭 쥐고 색칠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면 세상에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지금 제 곁에 없습니다. 출국 전날 밤, 우리 가족은 마지막으로 함께 밥상에 앉았습니다. 아내 지수는 아무 말도 없이 묵묵히 제가 좋아하는 두부조림을 올려놓았고 민호는 어린 나이라 분위기를 잘 모르는 채 밥그릇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인이가 방에서 그림 한 장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가족 넷이 무지개 위에 서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무지개 한쪽 끝에는 아빠가, 다른 쪽 끝에는 엄마와 남동생이, 그리고 가운데서 다인이가 환하게 웃으며 다리를 놓고 있었습니다. 그림 밑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아빠, 이 무지개로 빨리 돌아와요. 저는 그 순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른이, 아버지가 아이 앞에서 울면 안 된다는 생각에 억지로 참았습니다. 다인이는 그 그림을 곱게 접어서 제 양복 안주머니에 직접 넣어주었습니다. 아빠 옆에 있을게요라고 하면서요. 저는 그 그림을 쿠바에 가져갔습니다. 아바나의 뜨거운 햇살 아래서도 혼자 술 한 잔 기울일 때도 그 그림은 늘 제 안주머니 안에 있었습니다. 가장 그리울 때, 가장 힘들 때 꺼내보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과 함께 제 가슴 속에서는 무언가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균열이었습니다. 실금처럼 가늘고 작아서 저 스스로도 거의 눈치채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균열은 결국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아바나에 도착하던 날을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자 카리브해의 뜨거운 바람이 한꺼번에 밀려들었습니다. 평양의 차가운 공기에 익숙해진 몸이라 그 열기가 낯설기도 하고 어지럽기도 했습니다. 저는 짐을 끌고 입국장을 빠져나오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몇 달이면 끝나겠지. 금방 돌아갈 수 있겠지.
다인이가 안주머니에 넣어준 그 그림을 한 번 손으로 꾹 누르며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런데 아바나 대사관의 짐을 풀고 봉인된 서류 봉투를 열어보는 순간 제 세상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서류 안에는 제가 맡게 될 업무가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외교 업무가 아니었습니다. 외교관이라는 신분은 그냥 껍데기였고 저의 실제 임무는 따로 있었습니다. 북한 고위층의 비자금을 여러 나라 계좌로 분산해 세탁하는 일, 무기거래, 대금이 국제기관에 추적당하지 않도록 경로를 지워나가는 일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돈을 씻는 사람, 흔적을 지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평생 충성한 당이 저에게 시키는 일이 고작 이것이었습니다. 돈 세탁이었습니다. 금액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제 손을 거쳐가는 돈이 수천만 달러였습니다. 우리 돈으로 치면 수백억 원이 넘는 거금이었습니다. 그 돈이 어디서 온 것인지 저는 서류를 읽으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무기를 팔아서 번 돈,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굶주리면서도 뼈 빠지게 일해 만들어낸 돈이었습니다. 그 돈이 고위 간부들의 해외 계좌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돈을 세탁하는 저의 월급은 들으시면 기가 막히시겠지만 단돈 50달러였습니다. 우리 돈으로 7만 원도 안 되는 돈이었죠. 수백억을 다루는 사람이 한 달에 7만 원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서류를 손에 쥔 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꿈인가 싶어 뺨을 한번 꼬집어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냉혹하고 비정한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IMF 때 회사가 하루아침에 쓰러지고 열심히 살던 사람들이 길바닥에 나앉았던 그 시절, 그 억울함과 배신감이 이런 것이었을까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했습니다. 배신당한 것도 배신당한 것이었지만 처음부터 제가 그 거대한 거짓 속에서 살아온 것이었으니까요. 당이 인민을 위한다고 가르쳤는데 실상은 인민을 짜내서 간부들 배를 불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쿠바 땅에 처음 발을 딛고 나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따라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보위부 소속 감시원 조현수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냥 대사관 직원처럼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말도 잘하고 웃음도 많고 처음에는 마치 고향 사람처럼 살갑게 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진짜 임무는 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식당에 가면 같은 식당에 나타났고 산책을 나가면 몇 걸음 뒤에 따라왔습니다. 화장실에 가는 시간까지 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숨 막혔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늘 옆에서 유리창 너머로 들여다보는 것 같은 그 기분, 여러분은 아마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조현수는 늘 웃으며 제 어깨를 잡았는데 그 손아귀 힘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악수를 청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붙잡아두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웃으면서 동무 요즘 어떻소? 하고 물을 때마다 저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 웃음 뒤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조금이라도 의심을 사면 그 자리에서 귀국 명령이 떨어지고 귀국과 함께 처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처벌은 단순히 저 혼자 당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가족이 함께였습니다. 평양에 남아있는 지수와 다인이와 민호가 함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웃었습니다. 조현수가 웃으면 저도 웃었습니다. 그가 술을 권하면 받아 마셨습니다. 그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꺼내면 고분고분 대답했습니다. 속에서는 천불이 나도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 수 없었으니까요. 그 무렵 저는 자신도 모르게 주변을 유심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쿠바는 가난한 나라이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약국에서 약을 삽니다. 의사한테 돈을 내고 진료를 받습니다. 불만이 있으면 큰 소리로 말합니다. 밥집에 들어가서 메뉴판을 보고 자기가 먹고 싶은 걸 고릅니다. 이것이 우리한테는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북한에서 태어나 북한에서만 살아온 저는 그게 없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막상 눈으로 보니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는 저걸 못하는 거지? 아주 작은 물음이었습니다. 말로 꺼내지도 못하고 그냥 속으로만 삼킨 물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물음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청할 때도 조현수와 마주 앉아 억지로 웃을 때도 그 물음은 제 머릿속 어딘가에서 조용히 끓고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가 살아온 그 세월 동안
당은 인민을 위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백억 달러는 인민들 손에 한 푼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굶어 죽어도 배급은 끊겼고 아이들이 병들어도 약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 물음을 끝까지 묻어두려고 했습니다. 가족 생각이 났습니다. 이런 생각을 품었다가는 모두가 위험해진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써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어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한번 알아버리면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법이니까요. 쿠바의 밤은 길고 더웠습니다. 선풍기 하나 틀어놓고 끈적한 열기 속에 누워있으면 평양 아파트의 차가운 공기가 그리웠습니다. 다인이 그림이 생각났습니다. 무지개 위에 서 있는 그 네 식구. 아빠가 빨리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아이. 저는 다짐했습니다. 무사히 버티고 살아서 돌아가겠다고. 가족 곁으로 돌아가겠다고. 그것만이 제가 매달릴 수 있는 유일한 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끈이 끊어지는 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2022년 3월의 일이었습니다. 쿠바에서 일한 지 1년이 조금 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 아바나의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조연수의 감시를 받으며 출근하고 수십 개의 계좌를 들여다보며 숫자를 옮기고 저녁에는 혼자 방에 돌아와 다인이 그림을 꺼내보는 것이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내 지수와는 보름에 한 번 짧은 통화를 할 수 있었는데 통화 내용은 보이부가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고 싶은 말은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들 잘 있느냐, 배급은 나오느냐, 그런 이야기뿐이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늘 목구멍 안에서만 맴돌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허락된 통화 시간도 아닌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저는 잠결에 전화를 받았고 수화기 너머로 지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소리를 죽이고 울고 있었는데 그 떨리는 숨소리만으로도 저는 즉시 알았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것을요. 다인이가 많이 아파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다인이가 갑자기 고열이 시작됐고 병원에 데려갔더니 급성 폐렴이라고 했습니다. 산소도 제대로 못 들이쉬고 열이 39도, 40도를 오르내린다고 했습니다. 약이 필요한데 북한 병원에는 그 약이 없다고 했습니다. 장마당,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재래시장 같은 곳에서 구할 수 있다고는 하는데 값이 너무 비쌌습니다. 500달러였습니다. 500달러. 저는 그 순간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500달러라는 말을 듣고 제 눈앞에 무엇이 보였는지 아십니까? 제가 매일 다루는 계좌가 보였습니다. 수천만 달러가 들어있는 계좌들이었습니다. 그 숫자들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500달러는 그 수천만 달러 앞에서 티끌만도 못한 금액이었습니다. 제 손 안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손댈 수가 없었습니다. 단 1원이라도 그 계좌에서 빠져나가면 즉시 탈로가 납니다. 중앙에 보고가 올라가고 보위부가 움직입니다. 돈을 빼간 사람은 물론이고 그 가족까지 한꺼번에 끝납니다. 숙청이라고 부르는 것이지만 실상은 처형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딸을 살릴 돈이 화면 안에 있는데 저는 그 버튼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 순간의 무력감은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지수는 조용히 울고만 있었고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내 월급 모아둔 것 다 쓰고 부족하면 친척한테 빌려서라도 장마당에서 좋은 약 사줘. 내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볼게.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몇 달치 월급이라고 해봤자 쥐꼬리만 한 50달러짜리 몇 장이었습니다. 그걸 아껴 모아봤자 몇백 달러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나마 그것을 지수에게 보내는 경로도 쉽지 않았습니다. 모든 송금이 감시를 받았으니까요. 저는 이를 악물고 아는 사람을 통해 비공식 경로로 겨우 돈을 보냈습니다. 장마당에서 제일 좋은 약을 사라고 당부하면서요. 그 이후로 저는 매일 밤 지수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오늘은 열이 좀 내렸다. 약을 먹였더니 조금 나아지는 것 같다. 그런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숨이 막히는 기다림이었습니다.
조현수가 앞에 있어도 딴 생각이 났습니다. 업무 화면을 보면서도 다인이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수저를 놓고 잠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 열흘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수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인이가 약을 먹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아빠가 보내준 약이라고 하면서 아이가 잘 먹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열이 내려가고 아이가 일어나고 그러면 제가 돌아갔을 때 다시 그 무지개 그림을 그리고 있겠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지수한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숨이 끊어질 듯 울다가 겨우 한마디를 했습니다. 다인이가 갔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갔다는 게 무슨 말인지 머리로는 알면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다인이가 먹던 약이 가짜였다고 했습니다. 장마당에서 산 약 중에 가짜가 섞여 있었는데 아이가 그것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캡슐을 열어보니 안에 밀가루가 들어있었다고 했습니다. 진짜 약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아빠가 보내준 약이라고 믿으며 삼킨 것이 밀가루였습니다. 그 순진한 믿음이 아이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열흘이었습니다. 그 짧은 열흘 사이에 제 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15살이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그대로 떨어뜨렸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싶었는데 목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처음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수천만 달러가 든 계좌 앞에서 단 500달러를 쓰지 못해 딸을 잃은 아버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장례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귀국 신청을 했더니 당에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업무가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딸의 마지막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손 한 번 잡지 못했습니다. 대동강을 초록색으로 그리던 그 아이의 이마에 마지막 입을 맞추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쿠바의 낯선 방에서 혼자 딸을 보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당을 향해 진심으로 분노했습니다. 지금까지 쌓였던 의문들, 억눌렀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체제에 대한 막연한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제 딸의 죽음이었습니다. 제 아이를 죽인 것이었습니다. 그 분노는 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단단하고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저는 그 분노를 삼켰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나 이미 결심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딸을 잃고 난 뒤 저는 한 달 가까이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조현수가 걱정스러운 눈길을 보내왔습니다. 동무 많이 상한 모양이요. 그래도 정신 차려야지.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의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감시를 늦추지 않는 눈이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보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가 지금 무너진 것처럼 보여야 한다. 그것이 저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슬퍼 보이는 것이, 충격을 받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 오히려 저에게 시간을 벌어주었습니다. 아무도 무너진 사람이 무언가를 꾸미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무너지는 척을 했지만 속에서는 무언가가 단단하게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식은 것이 아니라 차가운 결의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다인이를 살릴 수 없었다면 적어도 다인이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체제가 딸을 빼앗아갔다면 이 체제에 맞설 무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무기가 무엇인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잠시 귀국이 허락된 것은 딸이 세상을 떠나고 2달이 지나서였습니다. 묘소 참배를 다녀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3일뿐이었습니다. 저는 3일이 주어진 것에 감사하기는커녕 그 3일 안에 모든 것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양에 발을 디디는 순간부터 저는 제 감시를 맡은 사람들이 눈을 부릅뜨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공항에서부터 미행이 붙었습니다. 집에 들어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지어 아내 지수와 단둘이 있는 시간도 온전히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누군가를 만나면 뒤에서 지켜보는 눈이 항상 있던 것처럼 북한에서는 그것이 10배, 20배는 더 심했습니다. 다인이 묘소는 평양 외곽의 작은 산자락에 있었습니다. 제가 쿠바에 있는 동안 지수가 혼자 치른 장례였습니다. 작은 봉분이었습니다. 비석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저는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이나, 미안하다. 그 말 한마디를 하려는데 목이 막혔습니다. 결국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비가 올 것 같은 하늘이었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손으로 흙을 한 줌 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다인이 곁에 있던 흙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아이 곁에 있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묘소 옆에 떨어져 있던 빈 약병을 주었습니다. 지수가 말했습니다. 아이가 마지막으로 삼켰던 약이 담겼던 병이라고 했습니다. 다인이가 이 약을 삼키면서 아빠가 보내준 거라고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그 병을 손에 꼭 쥐었습니다. 유리가 손바닥에 차갑게 닿았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가 제 머릿속에서 번쩍였습니다. 이 병이 제 무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딸을 죽게 만든 이 병이 저를 살릴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쿠바로 돌아오자마자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 보였습니다. 여전히 말없이 업무를 보고 조현수가 술을 권하면 마시고 저녁에는 일찍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방에 들어간 뒤 불을 끄고 나서 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조금씩 제 손을 거쳐가는 비자금 거래 명세를 기억해 나갔습니다. 계좌번호, 중개인 이름, 거래 날짜, 금액. 그것들을 머릿속에 새기고 또 새겼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생길 때마다 아주 조금씩 데이터를 빼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무서워서 손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키보드를 누를 때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서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다인이 묘소에서 집어온 흙이 들어있는 주머니를 한 번 손으로 꾹 쥐고 나면 다시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다인아, 이 아빠가 꼭 해낼게. 속으로 그렇게 되뇌면서요. 저는 아주 작은 마이크로 SD카드를 하나 구했습니다. 손톱만 한 크기였습니다. 그 안에 데이터를 담기 시작했습니다. 계좌번호와 거래 내역, 무기거래 중개인 정보, 국제 제재를 피하기 위해 거친 페이퍼 컴퍼니 목록, 그리고 북한 고위 간부들의 이름이 담긴 서류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체제의 숨통을 줄 수 있는 정보였습니다. 국제사회에 공개되면 북한 당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들켰다면 저는 그 자리에서 끝이었습니다. 숙청이 아니라 즉결 처분이었습니다. 그 데이터를 어디에 숨길 것인가가 문제였습니다. 서랍에 넣어두면 안 됩니다. 조현수가 언제든지 방을 뒤질 수 있었습니다. 옷 안에 넣어두어도 안 됩니다. 몸수색은 기본이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그 약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인이가 마지막으로 삼켰던 약이 담겼던 그 빈 약병. 평범하고 낡은 작은 유리병이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의심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죽은 딸의 유품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약병 뚜껑 안쪽을 살짝 파내고 거기에 마이크로 SD카드를 끼워 넣었습니다. 뚜껑을 닫으면 겉으로는 전혀 티가 나지 않았습니다. 딸을 죽게 만든 가짜 약병이 이제 체제를 무너뜨릴 진짜 무기가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다인이한테 말을 걸었습니다. 아빠가 이걸로 꼭 갚아줄게. 저는 그 약병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무겁지 않았습니다. 손바닥에 올리면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의 무게는 상상할 수 없이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탈출 경로를 찾아야 했습니다. 가족을 데리고 나가야 했습니다. 아내 지수와 아들 민호를 살려야 했습니다. 그 무렵 저는 업무차 들른 한 호텔 로비에서 우연히 한국 관련 영상을 잠깐 보았습니다. 한국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장면이었습니다. 의사가 처방을 내리고 약국에서 진짜 약을 살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가짜 약이 돌아다니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다인이가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그 아이는 지금 살아있었을 것이었습니다. 그 단순하고도 뼈아픈 사실이 저를 이끌었습니다. 한국으로 가야겠다고 결심한 것이 그때였습니다. 죽더라도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죽는 것이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는 것은 여전히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대로 살아가는 것은 더 무서웠습니다. 가족마저 이 체제에 바치게 되는 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기회는 2026년 초에 왔습니다. 멕시코시티 출장이었습니다.
현지 금융 브로커를 만나 새로운 세탁 경로를 확인하는 것이 공식 목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출장 명령을 받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기다리던 것이었습니다. 쿠바는 북한과 가까웠습니다. 대사관이 있었고 보위부가 깊게 심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멕시코는 달랐습니다. 더 넓고 더 복잡하고 더 많은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저는 출장 준비를 하면서 조용히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번이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그런데 출발 전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조현수가 동행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얼굴에서 핏기가 쭉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절대로 티를 내면 안 됐습니다. 저는 억지로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겠지요. 당연하지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속에서는 비명이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조현수가 따라오면 모든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한국 정보기관 쪽에 이미 비공식으로 접촉을 시도해 두었는데 그 접촉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주머니 속 약병을 손에 쥔 채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이나, 어떻게 하지? 속으로 아이한테 묻고 또 물었습니다.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수와 민호가 평양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탈출을 성공시키지 못하면 그 둘도 영영 그 안에 갇히는 것이었습니다. 죽는 것이 두렵고 실패가 두렵고 모든 것이 두려웠지만 그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가족이었습니다. 멕시코시티에 도착한 것은 이른 오전이었습니다. 공항을 나오자 거대한 도시의 공기가 한꺼번에 밀려들었습니다. 차들이 쏟아지고 사람들이 떠들고 어디선가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쿠바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복잡한 곳이었습니다. 조현수는 옆에 딱 붙어서 택시를 잡았습니다. 호텔로 가는 내내 그는 말이 많았습니다. 멕시코 음식이 어떻다느니, 치안이 안 좋으니, 조심해야 한다느니, 그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적당히 맞장구를 치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은 다른 생각들로 가득 찼습니다. 호텔에 체크인을 하고 각자 방에 들어갔습니다. 조현수의 방은 제 방 바로 옆이었습니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었습니다. 저는 방에 들어가자마자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눈 주변이 꺼져 있었습니다. 볼이 빠져 있었습니다. 제가 봐도 많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저는 거울 속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소리내지 않고 입술만 움직여서요.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다음 날 공식 업무 일정이 있었습니다. 저는 조현수와 함께 브로커를 만나고 서류를 주고받고 저녁 식사까지 함께 했습니다. 조현수는 내내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을 가도 눈으로 쫓았고 제가 핸드폰을 꺼내면 고개를 살짝 기울여 화면을 보려 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기회는 아주 짧은 틈새에 있었습니다. 이틀째 오전, 조현수가 잠깐 브로커 사무실에 혼자 남아서 전화통화를 한다고 했습니다. 10분이었습니다. 저는 편의점에 다녀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잠깐 눈을 찌푸렸지만 허락했습니다. 저는 편의점이 아닌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미리 약속을 잡아둔 장소였습니다. 골목 안쪽 작은 커피숍이었습니다. 한국 정보기관 관계자가 거기 있었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젊었고 한국말을 했지만 어딘가 어색한 억양이 있었습니다. 오래 해외에서 일한 사람의 말투였습니다. 우리는 10분도 안 되는 시간에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저는 약병 뚜껑을 열어 SD카드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눈을 가늘게 뜨고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정보가 진짜라면 가족까지 데리고 나오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10분이 채 되지 않는 만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편의점에서 생수 한 병을 사들고 조현수 곁으로 돌아갔습니다.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옷 밖으로 소리가 들릴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했습니다. 그날 저녁 조현수가 제 방에 왔습니다. 술 한잔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방에 들였습니다. 그가 가지고 온 술을 따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현수가 갑자기 제 책상 위에 놓인 약병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순간 온몸의 피가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 안에 SD카드가 있었습니다. 들키면 끝이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천천히, 최대한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다인이거요. 마지막 약 담겼던 병이에요. 옆에 두고 있으면 아이가 생각나서 목이 약간 메었습니다. 그건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목이 메었습니다. 조현수는 잠시 그 병을 들여다보더니 내려놓았습니다. 그렇구먼. 힘들었겠소. 그가 그렇게 말하며 술잔을 들었습니다. 저도 술잔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도록 있는 힘껏 버텼습니다. 그날 밤 조현수가 방에서 나간 뒤 저는 약병을 두 손으로 받쳐들고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온몸이 축 처졌습니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고비를 넘겼습니다. 아직은 살아있었습니다. 아직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가족이 평양에서 탈출하기로 한 날짜가 잡혔습니다. 지수와 민호가 출발해서 중국을 거쳐 멕시코까지 오는 경로가 이미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정보기관 쪽에서 협력하는 사람들이 각 구간을 맡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날만을 기다렸습니다. 숨을 참으며 웃으며 조현수 곁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며 그날만을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이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스스로 알고 있었습니다. 지수와 민호를 살리고 싶어서였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 순간이 지옥이었습니다. 조현수의 감시는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멕시코에 온 뒤로 그가 예민해진 것이 느껴졌습니다. 낯선 도시, 북한 통제가 미치지 않는 곳. 그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와 단 두 발짝도 떨어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도 같이 했고 귀국 전날 밤에는 오늘은 서로 방에 있읍시다라며 외출을 못하게 막았습니다. 마치 제 속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마주할 때마다 심장이 오그라들었습니다. 그 사이 지수한테서 아주 짧은 신호가 왔습니다. 정해진 암호 문자 하나였습니다.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지수와 민호가 평양을 떠났다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확인하는 순간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이제 되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지수와 민호가 이미 길을 떠났다면 저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 길의 끝에서 우리가 만나야 했습니다. 아니면 함께 죽어야 했습니다. 저는 약병을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현수가 보는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저녁을 먹었습니다. 밥 한 술 한 술이 목을 넘어가지 않았지만 억지로 삼켰습니다. 무너지면 안 됐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귀국 전날 밤 저는 방에 혼자 앉아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을 돌아보았습니다. 평양 대동강 근처 아파트. 다인이가 크레파스로 강을 그리던 방. 지수가 두부조림을 만들던 부엌. 민호가 책가방을 끌고 학교 가던 아침. 그 풍경들이 파노라마처럼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 집에는 다시 들어가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그 골목을, 그 강을, 어린 시절부터 밟아온 그 땅을 다시는 밟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고향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갑자기 뼈저리게 아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고향이라는 곳이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었어도 마음 한구석 어딘가에 늘 남아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떠나는 것이 두렵기도 했고 그리움에 가슴이 먹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남아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인이가 없는 그 땅에 지수와 민호마저 갇혀 살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창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멕시코시티의 밤하늘은 밝았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을 만큼 도시의 불빛이 환했습니다. 어딘가에서 차들이 달리고 있었고 사람들이 웃으며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평범한 밤 풍경이 저에게는 전쟁터처럼 느껴졌습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었습니다. 실패한다면 그 자리에서 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두 눈을 뜨고 그 밤을 버텼습니다. 다인아, 아빠 지켜봐줘. 저는 그 말을 소리 없이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지수와 민호가 멕시코시티에 도착한다는 연락을 받은 날, 저는 아침부터 밥을 한 술도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 시절엔 말이죠. 북한에서 가족이 탈출한다는 게 어떤 일인지 여러분은 아마 짐작도 못하실 겁니다. 혼자 탈출하는 것도 목숨을 거는 일인데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온다는 것은 그 몇 배의 위험이었습니다. 중국 국경을 넘어야 하고
중국 안에서도 공안의 눈을 피해 숨어 다녀야 하고 그것을 또 여러 나라를 거쳐서 멕시코까지 와야 하는 여정이었습니다. 중간에 단 한 번만 잡혀도 강제 북송이었습니다. 북송이 된다는 것은 수용소행이었습니다. 저는 지수와 민호가 길을 떠났다는 신호를 받은 뒤로 매일 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제발 무사하기를, 제발 잡히지 않기를, 제발 아이만큼은 다치지 않기를. 그 기도가 닿았던 것인지 지수와 민호는 무사히 멕시코시티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그때 얼마나 떨렸는지 모릅니다. 약속 장소는 시내 중심가에서 조금 벗어난 골목 안식당이었습니다. 조현수를 따돌리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일부러 두통이 심하다며 방에 일찍 들어갔습니다. 조현수가 걱정하는 척 물었습니다. 약이라도 사다 드릴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좀 쉬면 될 겁니다. 괜찮아요. 방문이 닫히고 그의 발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5분을 더 기다렸습니다. 심장 박동을 셌습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호텔 비상구 계단을 내려가는 발걸음이 그렇게 가볍고도 무거울 수가 없었습니다. 가볍다는 것은 드디어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었고, 무겁다는 것은 여기서 실패하면 모든 것이 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비상구 계단을 내려가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지수야, 민호야, 조금만 더 기다려라.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구석자리에 지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민호가 옆에 있었습니다. 지수는 저를 보자마자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호는 처음에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5년이 지났으니까요. 제가 쿠바로 떠날 때 민호는 6살이었고 지금은 11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이 아이가 이렇게 커 있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 앞에 걸어갔습니다. 지수가 일어나 제 품으로 안겼습니다. 저는 아내를 꼭 껴안았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5년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인이를 함께 잃은 슬픔, 서로 떨어져 있던 시간,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살아서 만났다는 감격이 뒤엉켜서 울음이 됐습니다. 지수도 울고 저도 울었습니다. 민호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빠예요? 저는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6살 때 헤어진 아이가 이렇게 커서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코도 제 코를 닮아 있었고 눈도 제 눈을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을 맞췄습니다. 응, 아빠야. 그 말을 하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민호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다가와 제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아이 품이 작고 가늘었습니다. 저는 그 작은 등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다인이가 옆에 없다는 것이 그 순간 더욱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감격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한국 정보기관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현수가 이미 움직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방에 없다는 것을 눈치챈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호텔 주변을 뒤지고 있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반경을 넓혀 올 것이었습니다. 작전을 앞당겨야 했습니다. 원래 새벽 3시에 움직이기로 했던 것을 지금 당장 움직여야 했습니다. 저는 지수에게 말했습니다. 가야 해. 지금 바로.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민호는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았는지 말없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식당 뒤편 쪽문으로 나갔습니다. 골목이었습니다. 어두운 골목 안으로 차 한 대가 헤드라이트를 낮추고 서 있었습니다. 한국 정보기관 측에서 준비한 차였습니다. 우리 세 사람이 재빨리 탔고 차가 소리 없이 출발했습니다. 멕시코시티의 새벽 골목은 고요했습니다. 차는 빠르게 달렸습니다. 저는 뒷좌석에서 지수와 민호를 양옆에 끼고 앉았습니다. 민호가 제 팔을 꼭 쥐었습니다. 지수는 눈을 감고 입술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속으로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눈을 감았습니다. 다인아, 우리 지금 간다. 이제 조금만 더.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조현수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면에 조현수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진동이 계속 울렸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차 안이 잠깐 긴장으로 얼어붙었습니다. 운전하던 분이 백미러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핸드폰을 조용히 뒤집어 무릎 위에 엎어놓았습니다. 진동이 멈추었다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3번을 더 울렸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한국 대사관까지는 차로 20분 거리였습니다. 그 20분이 평생처럼 느껴졌습니다. 골목 하나를 돌 때마다 헤드라이트가 따라오는지 확인했습니다. 지수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힘이 세게 들어와 있었습니다. 저도 똑같이 힘을 주었습니다. 대사관이 보였습니다. 높은 담장과 철제 정문이었습니다. 차가 정문 앞에 멈췄습니다. 우리가 내리는 순간 뒤쪽 어둠 속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태준 동무. 조현수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보이지 않았지만 목소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낮고 차갑고 분노를 억누르고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거기 서시오. 저는 그 목소리를 등으로 들으며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수의 등을 밀었습니다. 뛰어. 짧게 말했습니다. 우리 3사람이 대사관 정문을 향해 달렸습니다. 뒤에서 조현수의 발소리가 빨라졌습니다. 정문의 경비원이 상황을 파악하고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 문이 열리는 속도가 너무 느렸습니다. 저는 숨을 참으며 달렸습니다. 민호가 제 손에서 미끄러질 것 같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지수가 먼저 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호가 들어갔습니다. 저도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조현수의 발소리가 철문 바로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잠잠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이 꺾이며 주저앉았습니다. 지수가 옆에서 함께 무너졌습니다. 민호가 엄마 등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대사관 직원들이 주변에서 무언가를 바쁘게 움직였지만 저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숨을 쉬었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3사람이 모두 살아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저는 조금씩 주변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대사관 안은 조용하고 밝았습니다. 직원 한 분이 따뜻한 물 한 잔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그 잔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여전히 떨렸습니다. 지수도 잔을 받아들고는 한참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민호는 엄마 옆에 붙어 앉아 눈이 동그래진 채로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전부 낯선 세계였을 것입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북한에서만 살았으니까요. 저는 약병을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어 SD카드를 빼냈습니다. 한국 정보기관 쪽 담당자에게 건넸습니다. 그분이 두 손으로 받아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그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고생이라는 말로는 도저히 다 담을 수 없는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그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누군가 알아준다는 것이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됐습니다. 빈 약병은 다시 제 주머니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SD카드도 없는 그냥 빈 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다인이 마지막 것이었으니까요. 그것은 끝까지 제가 가지고 가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대사관에서 짧은 잠을 잤습니다. 5년 만에 아내 옆에서, 아들 옆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깊이 드는 것 같으면서도 자꾸 깼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옆에 지수의 숨소리가 들렸고 민호가 작은 이불 안에서 새근거렸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날이 이틀 뒤로 잡혔습니다. 저는 그 이틀 동안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지수도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인이 이야기를 입 밖에 내면 다시 무너질 것 같아서 서로 그냥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민호가 가끔 아빠, 한국은 어때요?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면 알게 돼. 좋은 곳이야.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니기를 저도 속으로 간절히 바랐습니다. 한국 땅에 발을 디딘 것은 2026년 초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는 순간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활주로가 보이고 멀리 공항 건물이 보였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가본 적이 없는 나라, 같은 말을 쓰는 나라, 그러나 전혀 다른 나라였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바라보다가 눈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살았다. 우리가 살았다. 그 생각 하나였습니다. 입국 절차는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탈북자는 바로 일반인처럼 입국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기관에서 먼저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어떤 경로로 나왔는지, 북한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아는 정보가 무엇인지. 그 과정이 며칠은 걸릴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쿠바에서부터 준비해온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비교적 순탄했습니다. 담당자분들이 SD카드에 든 내용을 확인하고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것이 진짜라는 것을 그들도 알았습니다. 지수와 민호는 저와 잠깐 분리되어 다른 절차를 밟았습니다. 저는 그 시간이 또 길게 느껴졌습니다. 겨우 살아서 왔는데 또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담당자분이 옆에서 곧 만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다렸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우리 세 사람이 다시 만났을 때 민호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배고파요. 저는 그 말에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얼마 만에 웃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지수도 웃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처음 나눈 웃음이었습니다. 담당자분의 안내로 공항 안으로 이동했습니다. 인천공항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인천공항이 세계에서 손꼽히는 공항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 규모에 먼저 압도되었습니다. 천장이 높고 유리가 넓고 사람들이 각자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가게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밥집도 있고 커피를 파는 곳도 있고 옷가게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환하고 반짝반짝했습니다. 북한에서는 평생 보지 못한 풍경이었습니다. 민호가 두리번거리며 걸었습니다. 입이 약간 벌어져 있었습니다. 지수는 제 팔을 꼭 쥐고 걸었습니다. 우리 세 사람은 그렇게 공항 안을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민호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했습니다. 아까부터 아이가 얼굴이 조금 창백하다 싶었는데 멀리서 왔으니 몸이 안 좋을 만도 했습니다. 저는 급히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약국이 보였습니다. 공항 안에 약국이 있었습니다. 저는 민호의 손을 잡고 약국으로 향했습니다. 약국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발이 멈췄습니다. 약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본 것을 여러분께 어떻게 설명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벽 한 면이 전부 약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칸칸이 약이 꽂혀 있었습니다. 두통약, 소화제, 감기약, 해열제. 어린이용 따로, 어른용 따로. 크기도 색깔도 다 달랐습니다. 약사 선생님이 카운터 안에 서 계셨습니다. 진짜 약사가 진짜 약국에서 진짜 약을 파는 곳이었습니다. 돈만 내면 누구나 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 벽을 바라보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그때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다인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이가 폐렴으로 누워서 아빠가 보내준 약이라고 믿으며 삼킨 것이 밀가루였습니다. 그 아이가 만약 이 약국 앞에 있었다면 단 몇천 원이면 살 수 있는 어린이 해열제를 먹었다면 그 아이는 지금 살아있었을 것이었습니다. 그 생각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저는 어린이 해열제 앞에 서서 약 포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딸기 맛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잘 먹으라고 딸기 맛으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다인이가 딸기를 좋아했습니다. 아이들 좋아하는 거 만들어줄 생각을 하는 나라였습니다. 아이가 아프면 가짜 약이 아니라 진짜 약을, 맛있는 약을 먹일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저는 그 약을 한 손에 들고 다른 손으로는 주머니에서 빈 약병을 꺼냈습니다. 다인이의 약병이었습니다. 한 손에는 딸기맛 해열제, 다른 손에는 밀가루가 들었던 빈 약병. 저는 그 두 가지를 바라보다가 그만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공항 약국 바닥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이었습니다. 체면이고 뭐고 없었습니다. 무릎이 꺾이고 어깨가 흔들리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아니, 소리가 났습니다. 어떤 소리가 났는지 저도 몰랐습니다. 그냥 오래 참아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진 것이었습니다. 지수가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제 등을 쓸어내렸습니다. 민호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아빠와 엄마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약사 선생님이 놀라서 카운터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괜찮으세요? 물어봐 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냥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지수가 옆에서 조용히 같이 울었습니다. 민호가 제 어깨에 작은 손을 올렸습니다. 그 작은 손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조금씩 숨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진짜 약을 삽니다. 단돈 몇천 원으로 아이의 열을 내릴 수 있습니다. 허락을 받을 필요도 없고 누군가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이 당연한 나라였습니다. 그 당연함이 제 딸에게는 끝내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당연함을 주지 못했다는 것이 아버지로서 평생 가슴에 남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딸기맛 해열제를 사서 민호에게 먹였습니다. 아이가 달콤하다며 잘 삼켰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나라에 와서 처음으로 진심으로 그 말이 나왔습니다. 누군가에게 하는 말인지, 하늘에 있는 다인이에게 하는 말인지, 아니면 그냥 이 공기 전체에 하는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고마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하나원이라는 곳에 들어갔습니다. 하나원은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시설입니다. 거기서 몇 주를 보내며 한국 생활에 대해 배웠습니다. 버스 타는 법, 은행 이용하는 법, 마트에서 물건 사는 법. 여러분께는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 저희한테는 전부 새로 배워야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처음으로 혼자 마트에 들어갔을 때의 그 느낌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진열대에 물건이 가득했습니다. 라면만 해도 수십 가지였습니다. 저는 한참을 서서 라면 봉지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을 다 고를 수 있다는 것이, 아무거나 집어들면 된다는 것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민호는 아이들답게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또래 아이들과 어울리기 시작했고 말투도 금방 바뀌어 갔습니다. 가끔 북한식 표현이 튀어나오면 친구들이 웃는다며 부끄럽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아이 머리를 쓸어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있으면 아무도 모를 거야. 그 말이 위로가 됐는지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수는 좀 달랐습니다. 적응을 하면서도 자꾸 멍하니 있는 때가 있었습니다. 다인이 생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에서 좋은 것을 보고 맛있는 것을 먹을 때마다 다인이가 생각났습니다. 이걸 같이 먹으면 좋아했을 텐데. 이걸 보면 그림으로 그리고 싶어 했을 텐데. 그 생각이 자꾸 왔습니다. 기쁜 순간과 슬픈 순간이 항상 함께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감사했습니다. 지수가 옆에 있었습니다. 민호가 옆에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 길을 택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원 생활 중에 저는 밤마다 창문을 통해 바깥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의 밤은 밝았습니다. 가로등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전기가 부족해서 밤이 되면 거리가 어두웠습니다. 평양도 그랬고 지방은 더욱 캄캄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밤에도 환했습니다. 저는 그 밝은 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다인이가 이 빛을 봤더라면 어떤 색으로 그렸을까? 대동강을 초록색으로 그리던 아이가 이 환한 밤을 어떤 색으로 담았을까? 그 질문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 질문을 품고 살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그 아이를 기억하는 방식이었으니까요. 한국에 온 지 이제 몇 달이 되었습니다. 지수는 요즘 동네 마트에서 혼자 장을 봅니다. 처음에는 계산하는 기계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했는데 이제는 익숙하게 카드를 긁습니다. 민호는 학교에서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가방을 던져놓고 핸드폰을 꺼내 드는 것이 뭐 다른 나라 아이들이랑 영락없이 똑같습니다. 저는 그런 민호를 바라보며 속으로 웃습니다. 저 아이가 이제 그냥 평범한 한국 아이처럼 살아가고 있구나 싶어서요. 그런데 저는 아직도 가끔 멈추는 때가 있습니다. 편의점 앞을 지나다가 멈춥니다. 새벽 2시에도 불이 켜져 있고 문이 열려 있고 들어가면 물건이 가득합니다. 그 불빛을 바라보다가 생각합니다. 북한에서 새벽에 아이가 아프면 어떻게 했을까요? 가게가 없었습니다. 약국도 없었습니다. 배급이 끊긴 날은 끼니를 굶었습니다. 그 시절엔 말이죠. 아이가 울어도 줄 것이 없어서 어머니들이 함께 울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멀게 느껴졌는데 막상 제 딸을 잃고 나니 그것이 제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도 예전에 많이 어려웠지 않습니까? 6.25 전쟁이 끝나고 폐허가 된 땅에서 다시 시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배를 굶으면서도 자식 학교는 보내겠다고 버텼던 부모님 세대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이 나라가 된 것이지 않습니까? 새벽에도 약국이 열려 있고 아이가 아프면 진짜 약을 살 수 있는 나라가 된 것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 사실이 이제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 당연함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희생이 담겨 있는지 저는 제 딸을 잃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한국에 와서 처음 몇 달 동안 저는 자꾸 뒤를 돌아보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길을 걷다가도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도 자꾸 뒤를 살폈습니다. 북한에서 그리고 쿠바에서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누군가 따라오고 있지 않은지, 나를 보고 있지 않은지. 그 습관은 한동안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지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수는 처음에 마트에서 직원이 다가오면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서곤 했습니다. 도와드릴까요 하는 말이 왜 무섭게 느껴지는지 본인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오래 감시를 받으며 살면 몸이 먼저 기억한다는 것을 저는 한국에 와서야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버릇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요즘 저는 뒤를 덜 돌아봅니다. 골목에서 발소리가 들려도 더 이상 심장이 쿵쾅거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두려움 없이 걷는다는 것이 그게 이렇게 큰 일인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은 매일 두려움 없이 걸어다니고 계신 겁니다. 그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한 번쯤은 느껴보셨으면 합니다. 얼마 전에 저는 처음으로 민호를 데리고 동네 공원에 나갔습니다. 아이가 그네를 타는 동안 저는 벤치에 앉아서 주변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엄마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천천히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특별하지 않은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풍경이 눈물나게 좋았습니다. 이것이 자유였습니다. 누군가의 허락 없이 공원에 나와서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아이를 웃게 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자유였습니다. 저는 지금도 다인이 약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상 서랍 안에 넣어두었습니다. 가끔 꺼내서 바라봅니다. 그 아이가 마지막으로 삼킨 약이 담겼던 병입니다. 그리고 그 뚜껑 안에 제 가족의 탈출을 가능하게 한 데이터가 숨겨져 있었던 병입니다. 딸을 죽게 만든 체제가 만들어낸 비극이 동시에 가족을 살린 무기가 되었던 그 병입니다. 저는 이것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버려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인이를 잊지 않겠다는 것이기도 하고 그 체제 안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잊지 않겠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북에 남겨진 사람들 이야기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탈출하면서 많은 분들을 두고 왔습니다. 함께 일했던 동료들, 이웃들, 제 부모님 산소가 있는 평양 외곽의 그 산자락. 그분들과 그곳들은 지금도 거기에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산 가족의 아픔은 우리 어르신들이 누구보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6.25 이후로 가족이 갈라지고 평생 한 번도 못 보고 돌아가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아픔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강 하나 사이에 두고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이 서로를 그리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 와서 그 아픔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 일이었습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아니 완전한 통일이 아니더라도 오갈 수 있는 날이 오면 저는 그 산자락에 한 번 더 가고 싶습니다. 다인이 묘소 앞에 한 번 더 무릎을 꿇고 싶습니다. 아이한테 말하고 싶습니다. 아빠가 살아있다고, 민호도 잘 크고 있다고, 엄마도 잘 있다고. 그 말 한마디를 하러 가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가 살아가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 이야기를 마치며 저는 딱 한 가지만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녁 가족과 함께 밥상에 앉으시거든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한 번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아프면 약을 사러 갈 수 있다는 것, 밤에 배가 고프면 편의점에 갈 수 있다는 것, 하고 싶은 말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다는 것. 그것들이 모두 누군가는 가져본 적 없는 것들입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얻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저처럼요. 제가 그때 쿠바 호텔 방에서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조현수와 마주했던 그 새벽, 만약 그 문이 열리지 않았다면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지수와 민호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저희를 받아주었습니다. 그것이 감사합니다. 그것이 자유입니다. 말씀드리기 좀 쑥스럽지만 저는 얼마 전에 처음으로 노래방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민호가 가보고 싶다고 해서요. 북한에서는 노래를 부를 때도 당이 정해준 노래를 불러야 했습니다. 하고 싶은 노래를 마음대로 부르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노래방에서는 내가 부르고 싶은 노래를 골라서 부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리모컨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뭘 골라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결국 민호가 먼저 고른 노래를 따라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는데 그래도 웃음이 났습니다. 아이가 옆에서 같이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나온 웃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민호가 제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이제는 많이 커서 제 어깨까지 올라오는 아이인데 그래도 아빠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다인이 생각이 났습니다. 다인이도 이런 밤에 아빠 손을 잡고 걷고 싶었을 텐데 그 생각에 가슴이 저렸습니다. 그러나 민호가 있었습니다. 민호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감사했습니다. 저는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지수와 민호와 함께 이 나라에서 살아 있습니다. 다인아, 아빠 잘 살게. 내가 못 누린 것들 아빠가 대신 감사하며 누릴게. 보고 싶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공항 약국 바닥에 주저앉아 한 손엔 딸기맛 해열제를, 다른 손엔 딸이 마지막으로 삼킨 빈 약병을 쥐고 소리 없이 울던 아버지의 모습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습니다. 단돈 몇천 원짜리 진짜 약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끝내 닿지 못한 간절함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강태준 씨와 그 가족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탈북의 길 끝에 서 있는 당신을 진심을 담아 응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